우려가 되는 건 그겁니다.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밑장을 빼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유동성이고, 사실 1년 뒤에 실물 경기가 따라 올라오도록 하는 배경에는 지금 당장 이제 돈으로 예, 심리들을 이제 안정시켜주는 게 그렇죠. 분명히 있었는데, 실물 경기가 좋아졌네? 그럼 나중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그렇죠. 이제 좀 밑장을 빼도 되겠구나. 네. 다시 이제 금리 정상화, 이렇게 정상화라는 표현을 항상 쓰죠. 그때는 출구 전략을 단행하고 하면, 그럼 또 시장은 또 와르르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핵심적인 질문을 네. 아니 그거 엄청 중요한 그렇죠. 얘기죠.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긴 한데.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페드의 밑장 빼는 버릇은 어느 정도 어떤 습관을 갖고 있나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예. 자, 뭐 단번에 빼지는 않죠. 항상 시그널을 장시간 주죠. 예. 일단 페드는 주가가 박살나면 아까 풋 발동하죠. 네. 그래서 2000년도 하반기부터 닷컴 버블이 나니까 처음에 6.5 수준의 페드 레이트 금리를 네. 처음에 한 50pp, 25pp 내려봐요. 네. 툭툭툭 내려다가 경기가 안 살아났다 했잖아. 2001년, 2년, 3년까지 안 살아나니까 2003년 초에 돼서야 드디어 금리가 6.5에서 1%까지 떨어져요. 예. 1%까지 떨어졌는데 금리를 언제부터 올리기 시작했냐면 2004년 6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네. 1에서 1.25. 2004년 6월부터 금리를 올리는데 그때 왜 금리를 올리게 됐냐면 2003년부터 4년 동안에 지금처럼 이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금값도 지금처럼 막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니까 페드 중앙은행이 해야 될 두 가지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물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가 관리죠, 원래는. 네. 예. 그래서 2004년 6월 달에 1년 6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죠. 네. 2004년 6월 달에 올리고 8월 달에 올리고 2005년도에는 FOMC 회의할 때마다 다 올렸어요. 계속 올립니다. 그런데도 계속 물가가 올라가요. 왜?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준비하면서 엄청난 인프라를 투자하면서 전 세계 원자재를 다 블랙홀처럼 흡수하다 보니까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데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네. 그 와중에 1%였던 페드 레이트가 2006년 8월까지 5.25까지 올라갈 동안 예. 주가는 안 빠졌어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뜨거웠으니까. 그죠. 예, 너무 뜨거우니까 주가는 경기를 계속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밑장 빼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건데 페드가 뭐 한 3, 4년 동안은 우리 2023년까지는 금리 안 올린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놀고. 네, 겁먹지 말고 놀아. 네, 이번 파티는 3일 동안 하는 파티가 아니라 한 달 내내 파티하라고 답을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 AIT라고 하는 것. 예. Average Inflation Targeting. 네, 그렇죠. 그것도 이야기를 했고.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그랬고 2009년 10년대에도 버냉키가 그 타겟 인플레이션 부분을 다 2% 3%까지 될 때까지는 계속 돈 풀 거야. 뭐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다 주면서 플레이 해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페드의 밑장 빼기를 지금 두려워하는 거는 너무 빠르다는 거죠. 네.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페드의 100년 역사를 봤을 때 시장이 망가질 정도로 밑장을 뺀 적이 있느냐 보면 그렇게 밑장 뺀 적 없어요. 그 시장이 겁먹을 뿐이죠. 예, 시장이 겁먹을 뿐이지. 페드는 유동성을 늘렸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가 계속 부족한 나라잖아요. 달러를 풀면 풀수록 달러가 부족해지는 이상한. 요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작년 11월 달쯤인가 이제 레포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의 단기 시장이 갑자기 금리가 빵 쳐 올랐던 부분이 있죠. 그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 그래서 이거 뭐 경기 후행의 신호 아니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났던 적이 그런 있죠. 부분들이 또 나오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쌍둥이 적자 때문에 달러가 계속 유출되는 나라잖아요. 예. 그러면 달러를 찍어놨어요. 무역에서 계속 달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유동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벌어와야 달러가 있을 건데 물론 미국 무역으로 나갔던 달러가 미 국채를 사주면서 다시 유입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만년 적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달러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예. 그 부족한 현상에서 단기 금융 시장에서 금리가 먼저 반영을 하고 그러면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아씨 돈을 또 찍어야 되는데 명분이 무슨 경제 위기가 있어요.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우리 좀 구제 금융 좀 해주세요. 이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래서 이번에 달러를 갖다가 뭐 또 한 7조 달러까지 지금 찍고 10조 달러까지 찍어야 되는데 뭐 경제가 그만큼 또 안 나빠요. 안 나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 좀 달러 이번에 좀 더 찍어야 되는데 왜 돈 필요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 워런 버핏도 델타 항공까지 다 주식 팔아서 예. 지금도 2008년처럼 리만 사태 터지고 났을 때처럼 돈 구하러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안 맞아, 찾아오잖아요. 맞아 그런 얘기 네. 했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이게 금융위기 2008년하고는 좀 달랐던 부분이 예. 여러 가지 실제로 보면 그렇게 과거 2008년과 같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금융위기가 이번에 아니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결론은 페드의 밑장 빼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짧은 조정만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나스닥도 그렇고 막 이렇게 시장 흔들리고 급락하는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유는 없이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딱 떨어지는 뭐 이렇게 하락 이유 뭐 이런 거는 이제 가격적인 논리 외에는 또 많이들 언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향후 2년간 강세장 지속된다 말씀하셨고 자동차 뭐 턴어라운드 되는 이제 실적 기업으로도 이제 보셨는데 지금의 주도주는 누가 뭐라 해도 BBIG잖아요. 네. 그게 과연 이 장이 끝날 때까지 이 유동성 파티가 끝날 때까지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는 게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도 과연 BBIG일지 그렇죠. 그거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역시 우리 이대호 기자님 질문이 아유, 예리하십니다. 네. 다들 궁금해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지난번 다른 데서도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70주에서 차화정으로 7개의 주도주에서 네. 새 차화정으로 압축될 바뀌었다는 때. 거죠. 그 압축된 가장 큰 원인은 실적이 안 나온 놈이 탈락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빅7에서 실적이 안 나오는 놈이 누군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과거 70주에 아니면 이번 BBIG? 예, 이번에 BBIG 중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럼 바이오인데? 뭐 바이오는 사실 뭐 실적과 상관없이 가니까 또. 그래서 저는 확실한 캐시플로우 당장 1, 2, 3년 안에 들어오는 이 현금하고 뭐가 됐을 때 들어온다라는 이 현금하고는 그거는 우리가 좀 같은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달리 생각을 해야죠. 기준 자체가. 그래서 좀 바이오는 선별해서 봐야 된다. 새로운 실적을 가진 놈이 예전에 70주에서 없었던 화학하고 정유가 차화정상세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찾아요, 그죠? 그런 걸 어떻게 찾아요? 근데 그게 이제 윌리엄 오닐의 성장주 투자법이나 이 책에 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52주 신고가만 잘 봐도 절대 놓칠 수가 없어요. 모든 턴어라운드 주식이든 성장주는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주식인데 최근에 보면 강하게 돌아서면서 52주 신고가를 내는 기업들이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면 턴어라운드 할 때 이게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가 되려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야 돼요. 굉장히 강하게. 어떤 주가가요? 실적이요? 주가가. 네.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더 쉽게 말씀드리면 월봉상에 일봉으로 보면 우와 벌써 이렇게 올랐어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면 이제 월간 플러스 50 몇 프로, 70 몇 프로 이렇게 나면 월봉이 빨간 게 이렇게 생기죠. 그때는 좀 무섭죠. 무섭죠. 들어가기가. 그래서 우리가
일봉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월봉 차트까지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예. 일봉만 보면 아니 지금 한 달 내내 저렇게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월봉을 보면 그동안에 이렇게 흘러가는 질질질 새던 흐름에서 강한 월봉의 양봉이 하나 출현을 하면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공부를 해보죠. 이제는 펀더멘탈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예, 시장이 준 답에서 얘가 찐카인지 뻥카인지 오호. 그쵸. 그 월봉으로 보면은 과거 뭐 30몇 개월, 막 50몇 개월 이 사이에서 흘러내리다가 네. 그 나스닥 월봉 차트 뭐 보여주신다고. 네. 네. 그 뭐 나스닥 월봉 차트도 있고요. S&P 월봉 차트도 있고 제가 좀 의미 있는 주가 흐름이 있으면 예. 일단 월봉 차트를 먼저 보거든요. 어. 보고 아니 도대체 이 기업은 왜 그동안에 이래 질질 흘러가는 내리던 흐름 속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 물려있던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물려있었던 1년 동안 52주면 1년이잖아요. 그쵸. 딱 1년. 1년 동안 물려있었던 사람들의 매물을 잡아먹으면서 왜 오르냐는 거죠. 그걸 이제 공부를 해보면 지난번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고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가 뭔지를 발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52주 신고가 나는 기업을 역으로 펀더멘탈을 분석을 해서 와 이런 엄청난 실적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게 제일 무슨 실적. 대선 무슨 정치 이벤트나 저는 그거 그런 거는 말고? 전혀 안 쳐다보고요. 그거 아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겠다. 실적 고성장이 나오겠다. 작년 11월 달이었던가요? 카카오가 예. 톡보드라고 해서 우리가 맨날 쓰잖아요. 네. 그 창 위에. 예, 광고 창 뜨는 거. 위에 광고를 띄운다라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와 아니 우리가 지금은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하는 시간보다 네. 카카오 들어가서 보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많죠. 내 눈을 빼앗기는 시간이. 횟수도 많고. 네. 네. 그 기에 광고판을 붙인다라는 엄청난 모멘텀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의 메인 창에 광고를 띄우면서 이 네이버가 버는 광고 수익하고 카카오가 광고를 띄우면서 벌어들일 수익하고 네이버를 보면 대충 힌트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네이버가 보면 거기에 벌어왔던 예, 것과 벌어왔던 걸 보면 예. 왜냐하면 광고 단가라는 게 조회수, 옛날에 신문은 구독자 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면서 와 이제는 카카오의 실적이 네이버의 실적을 빠르게 따라잡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 생각이 맞는지는 분기 실적이 딱 나왔을 때 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봤더니 뭐 500억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사야 되는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이런 걸 다 알아도 나의 잘못된 매매 습관 때문에 52주 신고가 날 때 대부분은 나는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려고 샀습니다라고 했다가 물려있다가 마이너스 한 20-30% 물려있다가 본전되고 플러스 10% 되면 엄청 팔고 싶어서 팔고 싶죠. 그래서 네 대부분 상담하시는 분들의 스토리는 거의 비슷해요. 네. 사기는 싸게 샀었는데 네. 10% 먹고 팔았어요. 저 카카오를 10몇만 원에 팔았어요. 이런 부분에 나의 잘못된 매매 습관인데 왜 잘못된 이런 매매를 하게 될까를 할 때 저희 같은 사람은 52주 신고가 나는 이 기업의 펀더멘탈의 변화가 뭔지를 체크를 해서 거기서부터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마인드셋을 정확하게만 잡아놓고 주식하시면 되게 쉬워요. 근데 대부분은 내가 저 밑에서 살려고 했었는데 항상 바닥 대비 가격을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떨어질 땐 또 최고점 대비로 보고. 아니 97,000원 했던 회사를 지금 15만 원에 어떻게 사? 그런 인간의 심리가 다 그렇습니다. 진짜. 네. 근데 15만 원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얼마짜리인가? 미래가 40만 원짜리인가, 700만 원짜리인가, 70만 원짜리인가? 그게 중요하듯이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 실적 추정도 이제 함께 해봐야 되는 거고 나오는 실적도
우리의 예상이 맞았는지도 계속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BDIG 중에 실적이 되는 녀석과 안 되는 녀석의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또 그 안에 이제 압축되는 또 네. 다른 것이 이제 나타나는 뭐 미래 주도주는 뭐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네. 또 근래에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포트폴리오를 이제 손질해 나가고 있다. 아, 네. 특히 이제 연말이 아, 되는 네, 이제 네. 한국적인 특성이 조금 반영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는 한데 중소형주보다는 핵심 우량주 위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제 주식의 기초편이 아니라 실력편에 나오는 건데요. 브룩필드 자산운용이라고 전 세계 1등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어요. 부동산. 네. 그 회사의 CEO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뭐 근데 우리 투자업계에서는 늘 하던 얘기기도 하긴 한데 네. 우리가 핵심 자산을 코어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그죠? 그다음에 주변주를 샀을 때 그걸 이제 세틀라이트라고도 하긴 하는데 네네네. 위사원 개념으로. 네. 왜 핵심만 가져가면 되는데 주변주를 왜 사느냐면요. 예. 경기가 어떤 식으로 회복될 때 옛날에 조선주가 현대중공업이 17배 날 때 네. 기자재 다 좋았죠. 예, 현대중공업에다가 단조해가지고 납품하던 태웅과 같은 회사가 100배가 올랐거든요. 태웅 뭐 현진 소재 뭐 그때 뭐 난리였죠. 그렇죠. 뭐. 네. 예. 그리고 가까운 2010년, 11년, 12년도에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이제 글로벌 1등이 될 때 네. 그때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110만 원에서 뭐 한 30%에서 한 70% 올랐다면 그 삼성전자에 납품하던 카메라 모듈 회사가 7배에서 10배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수익률의 베타를 좀 늘리기 위해서 예. 주변주를 사는 거거든요. 아. 핵심 밑에 있는 예. 그 밸류 체인의 밑에 있는 회사들이 이익 레버리지가 훨씬 크니까. 그렇죠. 초과 수익률을 위해서.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샀다가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주식을 개인분들이 지금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뭐 항상 매년 그랬죠. 네. 그런 현상이 도래했을 때 핵심 우량주가 싸지면 기관이 사든 아니면 외국인이 사든 누군가는 들어옵니다.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받아준 사람이 있어요. 파는 사람만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우량한 우리나라의 중소형주 좋은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주식조차도 이번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10월 11일 달이 가장 고비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포트폴리오를 간결하게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게 주변주들은 일단은 다 정리를 하고 가장 핵심만 남겨다 보면 저희도 사실은 지금 최근에 편입비가 거의 지금 50에서 한 80 사이거든요. 예, 대형주 위주로. 예, 그렇게 주변주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답하고 참 슬픈 현실이에요. 이게 네. 제 주변에 이제 큰 슬픈 손님들 현실이죠. 많으신데 다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무사랑 그 증권사 이제 관리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거 얼마 이상 넘지 않게 항상 관리해달라. 이거 딱 넘어가면은 그 과세 대상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PB랑 싸우는 분들도 있고 이게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르질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에 충격이 좀 덜했다고 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비중들이 올라와서 연말에 이렇게 속된 말로 깐다, 네. 줄인다라는 분들이 좀 많았더라고요. 근데 올해 다시 되짚어 보면 올해는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처음에 요만큼 사놨지만은 금액으로는 이만큼 돼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줄여야 되는 물량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저도 그런 걱정은 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한 주식에 예. 한 종목을 10억 이상 가진 사람은 당연히 세금 내야지. 한 종목에 3억? 한 종목에 3억 이상 난 사람은 그거 뭐 세금 좀 내야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뭐 공평과세 측면에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